2001년 5월 2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I love you. I wish that you had nothing to do with your mother. She was evil and vicious. I love you very dearly. We could use a good fascist, you know. I mean, the race does need to be sterilized every once in a while. I mean, don't be afraid of violence. It's good for you. I mean, there's three things that make our existence, right? Art and killing. So, art, kill.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 존 바타글리아의 살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사건 직전까지도 단 한 번의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텍사스주의 사형제도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고 여러 장치적 보완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파일에서 보여드리는 그의 행동, 생각, 여러 사상들을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가 정말 온전한 정신상태이기에 사형을 받을 만한지 아니면 사형제에 맞지 않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과 존의 최근 교도소 모습을 보여주는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2017년 존 데이비드 바타글리아의 텍사스주 사형 선고에 대한 항소서 전문을 입수 분석하였고 텍사스 달라스 모닝뉴스의 2001년 5월 15일 뉴스기사 전문을 참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사건 파일에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번 한 주도 다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01년 5월 2일 존의 두 딸들에 대한 면접 교섭의 날 텍사스 달라스의 한 상가 주차장 존의 전 와이프 메리는 두 딸들에게 아빠가 오늘은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갈 것이기에 아빠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며 주차장에 도착한 존의 자동차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웁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웃으며 자동차 뒷좌석 창문으로 엄마에게 연신 손을 흔들죠. 그리고 약 2시간 후 전 남편 존 페이스, 물어봐 엄마한테. Faith goes, Mommy, why do you want Daddy to have to go to jail? Say I'm ready to be executed. I mean, I don't want to be, because especially now that I'm speaking to my daughter, I like that. But, I mean, as far as like mentally prepared, yeah, I mean, it's not going to be that big deal. I mean, it's better than getting snuck up by somebody and shot in the back or killed in a car crash and, you know, chopped up the hamburger meat or dying in some just war in some place. So, I mean, of all the possibilities, it's not that bad. It's very clean and they're very nice to you, considering. I mean, you could die of cancer and have some big giant growth on the side of your head or your brain being tumored. But, I mean, just you go to sleep. It's kind of nice. It's almost Snow White-ish. 존 데이비드 바타글리아 1955년 8월 2일 미국 알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스 공군기지에서 태어난 6남매 중 장남이었던 존은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아갑니다. 엄한 아버지였지만 그에게는 자상한 어머니도 계셨죠. 하지만 집안의 모든 중심과 규율은 가부장적이고 약간은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약 10개 주를 돌아다니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를 따라 독일로 가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죠. 1970년 그의 나이 15세 때 그의 아버지는 군 전역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따라 동부의 뉴저지로 이사오게 됩니다. 그는 뉴저지에 위치한 두몽 하이스쿨을 입학하는데 그의 학창시절을 기억하는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의 증언으로는 그의 어린 시절은 꽤나 평범했다고 합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이곳저곳 다니며 정착하지 못한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매우 가까웠고 위트가 넘쳤으며 카톨릭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전형적인 보이스카우트 학생이었죠.
고1 때는 미식축구 선수이기도 했고 수학에 엄청난 두각을 보였던 상위권의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상위권의 성적 덕에 타 학우들보다 약 1년 먼저 조기 졸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972년 12월 6일 어릴 적부터 조울증을 앓았던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며 많은 술을 마시고 허드슨 리버 근처로 차를 몰고 가 다리 앞에서 홀로 9mm 권총을 합니다. 훗날 이때의 사건은 존이 회상했던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중 하나였다며 회상하기도 하죠. 그리고 근처에 위치한 페어리 디킨스 유니버시티에 입학합니다. 그의 전공은 회계학이었고 부전공으로는 의대 준비를 위한 프리메디컬 학과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내 입학 다음 해에 바로 대학을 자퇴하게 되는데 그 자퇴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그의 절친이었던 다니엘이 존에게 비싼 등록금에 대학을 떠나 1977년 미국 순회 공연 중인 영국 락밴드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의 비즈니스 회계팀으로 바로 취직하라고 설득합니다. 취직을 위해 그는 절친 다니엘의 말을 듣고 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그 락밴드의 회계팀으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그 락밴드 투어의 끝과 동시에 그는 바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추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락밴드의 회계팀으로 취직한 당시에 여러 마약 문제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바로 해병대로 자원 입대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는 그렇게 4년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했고 1982년 제대하기 직전 군 복무 중 여러 봉사활동들이 인정되어 해병대 최우수 표창을 받기도 합니다. 제대 후에는 아버지가 군인으로 일하고 있었던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하게 되었고 CPA가 되기 위해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공인회계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4년 그가 바라던 회계사 시험에 합격, 텍사스주 공인회계사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계사무실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로펌의 한 아름다웠던 여성 미셸 캐티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교제한 지 약 6개월 만에 결혼에 꼴이 납니다. 미셸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유능한 변호사였고 그녀는 이미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한 아이가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은 보. 존은 자신의 의붓아들이었던 보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의붓아들 보는 훗날 댈러스 경찰이 되게 되죠. 이때의 일을 회상하는 존의 인터뷰를 잠시 보시죠. I'll give you a little teeny piece of my problem. My first wife, who on You Valentine's Marines Day, marry a lot. I knocked up. I was just over her house having a beer for Valentine's, and I was having sex with her in the shower, standing up, and somehow I got her pregnant. Yeah, I wasn't really planning on marrying this woman because, but that becomes a different story of her father on yeah, the but she was shotgun. Catholic, and I was Catholic, and so I figured, Let's cover. I would, and she threatened to have an abortion if I didn't because she was at Aiken Gump. And then I find out she was married to a Jackson Walker attorney at the same time. I knocked her up. So I get. And you go around looking for methods to get into. Well, it's easy. It's easy if you're if you look like I It's do. in the it's Marine easy. psyche. I got you. Got it down. Get it done. Okay. Right. So we get married, have a kid. She has a stepson, Bo, who's now a nice young man. He's I think he's in his 30s now. He's a police officer in Austin, and she starts fooling around at work again, which she admitted that before she does that. Just something in her psyche that she has to sleep with whoever has a position of power above her. Okay. I didn't really feel like putting up with it because I'm sitting home taking care of 2 kids, working my ass off, and I decided to file for divorce and leave. And she goes and gets the first lesbian judge, Linda Thomas, in Dallas, and get a protective order and have me thrown out of my house. 그리고 1985년 11월 10일 미셸과의 사이에서 그는 크리스티라는 귀여운 한 여자아이도 갖게 됩니다. 참고로 훗날 존이 재판 당시 말하길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그 딸 크리스티 하나뿐이라고 답하기도 하였죠. 아무튼 미셸과 존이 이렇게 약 2-3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도중 크리스티는 존에게 점차 여러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당하게 되는데 처음 그녀가 존이 약간 이상해졌다고 느꼈을 때에는 어린 크리스티를 데리고 존이 자랐던 뉴저지로 여행을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렌트한 차로 한참 긴 로드를 달리고 있을 때쯤 약간 폭주적으로 보이는 어린 20대 학생들이 존이 운전하고 있는 차에 대고 조롱하며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모습을 본 존은 화를 내며 갑자기 뒷좌석에 있었던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총을 꺼내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엄청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기였던 크리스티도 있었기에 옆좌석에 있었던 부인 미셸은 존에게 제발 침착하라며 그 총을 빼서 감추게 되죠. 물론 지금 말하는 순간은 존이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크리스티의 행동을 보며 갑자기 존은 차를 갓길에다 멈추며 약 10분 동안 그녀에게 매우 심한 언어적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크리스티가 느꼈던 첫 번째 레드 플래그, 즉 그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여행에 돌아와서는 존은 홀로 집에 있을 때면은 어김없이 어릴 적부터 즐겨왔던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셸은 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존은 그녀가 항상 로펌의 그녀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고 있다며 그녀를 추궁, 의처증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상은 존이야말로 그 당시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였던 자넷이라는 여성과 불륜을 하고 있었다며 크리스티는 회상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을 주기로 크리스티에게 존은 무지막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크리스티가 자신을 추궁하듯 따지거나 크리스티가 직장에서 늦게 들어올 때면 어김없이 의처증 증상과 크리스티가 이웃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게 분명하다며 화를 내며 집안에서 그녀에게 을 가합니다. 결국 1987년 어느 날 크리스티는 그의 폭력으로 코가 눈두덩이가 찢어지고 얼굴뼈에 심한 폭행을 당하고 정신을 잃습니다. 그 폭력을 가하는 순간에는 어김없이 두 아이들이 모두 보고 있었고 아빠에게 그만하라며 울부짖고 있었죠. 이 폭력 사건 직후 그녀는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그를 체포하게 합니다. 동시에 이혼 소송에 들어가죠.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그는 보석금을 내고 며칠 만에 풀려났고 법정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몰래 크리스티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잠든 집으로 들어가 몰래 집을 부수고 나온다든지 그녀의 차를 부순다든지의 형태로 괴롭히게 되죠. 결국 그는 가정폭력죄로 유죄를 받고 약 2년의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And then my jaw, which dislocated my jaw, and then I had a big ear, and as I fell, and once I hit the ground, then he just started. Well, the fact that she got me put in prison, she knows that the only way to keep from sending her front teeth flying out is to have me behind this glass. Because and she deserved that get knocked out of her. But And when you think about that incident, how does that make you feel? makes me feel like I should have. She's such a pain. And she couldn't take a lesson. 이혼이 완료된 후 4년 뒤인 1991년 4월 6일 존은 메리라는 여성과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메리는 텍사스주의 부촌으로 유명한 하이랜드 파크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부동산 중개인이셨고 어머니는 아주 값비싼 골동품만을 취급하는 골동품 판매상이셨죠. 그들의 신혼집도 메리의 아버지가 선물한 하이랜드 파크에 위치한 큰 하우스였습니다. 존과 메리의 사이에서는 두 딸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1992년도에는 페이스가 태어나고 1995년도에는 리버티가 태어납니다. 두 딸들은 하이랜드 파크에 위치한 브래드필드 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존과 메리는 그 두 딸들을 매우 사랑하며 물신양면으로 키웁니다. 그 당시 존은 레졸루션 트러스트 콥이라는 기업 회생이나 파산을 관리하는 회사의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그의 이미지는 매우 유쾌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가끔씩 자신의 여성 상사와의 마찰이 많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존이 자신의 여성 상사가 자신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 상사에게 소송을 걸거나 회사 쪽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취미는 회사 근처에 딥 앨럼이라는 조그마한 바에 가서 홀로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가끔씩 바텐더와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다였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바 근처에는 타투샵도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문신을 받는 것을 즐겨했고 가끔씩은 자신의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낳은 큰딸 크리스티도 데려가 딸의 문신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후 이 장소는 사건에서 존에게 큰 의미가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하죠. 존은 메리와 약 9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고 이 9년 중간중간마다 이전 결혼 생활에서 발견되었던 그의 어두운 이면이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는 메리에게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을 계속 행사했는데 대부분 존은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내가 지금 너를 때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몸으로 가르쳐주는 이 값비싼 교훈을 잘 새기도록 해. 너의 집안이 좀 잘 산다고 재력으로 나를 없애려는 생각인가 본데 천만에 나는 너의 위에 있어. 라는 말들을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메리는 2000년 8월에 이혼소장을 내고 둘은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 페이스와 리버티의 양육권은 엄마 메리가 가져오게 되지만 면접 교섭권은 동등하게 인정이 되게 되죠. 아빠 존이 엄마를 폭행하기는 했으나 아이들에게는 매우 자상한 아빠였고 아이들에게는 단 한 차례도 폭행을 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 8월 두 번째 이혼을 맞이한 존은 그의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을 보기 위해 자신의 친딸이었던 크리스티와 함께 메리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존의 큰딸인 크리스티가 어린 아이들이었던 페이스와 리버티를 많이 이뻐하는 것을 보고 메리는 그녀에게 약 50불의 현금을 용돈으로 쓰라며 건네주는데 이 광경을 본 존은 또다시 폭발하며 그녀를 폭행합니다. 물론 그 세 아이들 모두 메리가 아빠 존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존은 그녀의 얼굴 도망가는 메리의 목을 넘어뜨린 후 머리를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킵니다. 이때의 진술은 그 당시 모든 걸 목격한 큰딸인 크리스티가 진술하죠. 그때 존이 메리를 폭행했던 이유는 메리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어 위조를 명목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었던 존은 항상 메리에게 불만이 쌓여 있었고 이 때문에 큰딸인 크리스티의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도와주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화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갑자기 고작 50불을 용돈이라고 크리스티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그녀를 폭행할 당시 존은 메리에게 너 같은 돼지는 계속 맞아도 싸다며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폭행 후 겨우 정신을 차린 메리는 바로 경찰에 신고, 이윽고 존은 그녀를 폭행한 것이 인정되어 그는 가정폭력으로 기소되고 또다시 2년의 집행유예만을 받고 풀려납니다. 심지어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판사 데이비드 피는 이 점을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별다른 추가 형량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9개월이 지난 2001년 5월 2일 존의 두 딸들에 대한 면접 교섭의 날, 엄마 메리와 두 딸 페이스와 리버티는 집에서 아침을 먹고 아빠인 존을 만나러 한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페이스와 리버티는 엄마 메리에게 아빠를 만나러 가기 무섭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말이 이해도 가는 것이 아빠인 존이 몇 번이나 자신들 앞에서 엄마 메리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메리는 법원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고 두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오늘 맛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갈 것이라며 아이들을 잘 달래서 주차장에 도착한 존의 자동차 뒷좌석에 태웁니다. 아이들은 자동차 뒷좌석 창문으로 엄마에게 연신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가죠. 하지만 존은 아이들을 레스토랑에 데려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And then delivered them to John, and they got in the car and went to the back window. And I can't imagine this as a mom. But the last thing she saw was the girls just with their face plastered up against the window, waving goodbye to her in that parking lot. So we circled around and I said, oh, there he is. He pulled up and they got out of the car. The girls climb in their father's pickup truck. As Mary Jean drives by, she says Battaglia leers angrily at her. They saw me and she was sitting in the middle and she waved goodbye. That was it. That was the last I saw. 다시 그날 2001년 5월 2일 두 딸 페이스와 리버티를 픽업한 존은 두 아이들을 레스토랑이 아닌 댈러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창고 형식의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첫째 페이스에게 무언가를 시킨 후 아이들 엄마이자 자신의 전처인 메리의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메리는 그 당시 자신의 친구 멜리사의 집에 있었기에 메리의 어머니가 존의 전화를 받습니다. 존은 메리의 어머니, 예전 자신의 장모에게 지금 아이들이 엄마에게 해줄 말이 뭔가 있다며 메리가 자신에게 지금 전화를 꼭 걸어줘야 한다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남깁니다. 그리고 메리의 어머니는 메리의 핸드폰으로 전화해 지금 당장 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다며 전해주고 친구 멜리사의 집에 있던 메리는 멜리사의 집 전화로 그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있는 스피커폰 기능을 켜 친구인 멜리사도 듣게 하죠.
전화기를 받은 존은 자신의 첫째 딸 페이스에게 물어봐 엄마한테. 라고 말했고, 올해 9살인 페이스는 엄마인 메리에게 I said, Hi. Hi, John. My mom called and said that the kids want to ask me something. And he said, Girls? And Faith goes, Mommy, why do you want Daddy to have to go to jail? I go, John, don't do this. And then I hear Faith going, No, Daddy, please, Daddy, don't do it. Daddy, please, don't do it. And I hear him yell, Merry Christmas! 다음은 현장에 첫 번째로 도착한 대인 경찰관과 검시관 지지레이가 인터뷰한 현장 상황입니다. And so Mary Jean, of course, is immediately thinking, John, or saying, John, why are you doing this? Why are you putting the girls in the middle of this? Their mother had sent them to tell me that I was going to prison, and I found out that they had taken away my Second Amendment rights to own a gun. And the next thing she hears is the gun being fired. And so she screams into the phone, run, girls, run. 이 모든 광경을 들은 메리는 바로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 끔찍한 현장을 목격합니다. 물론 존은 어디론가 사라진 이후였죠. 9살인 페이스는 직접 통화를 했던 전화기가 있던 부엌에 엎어져 있었고 6살짜리 리버티는 현관문 바로 앞에서 발견됩니다. And it was obvious when I walked into the door where I could see Liberty. She had tried to run. She had hurt her mom, I think, and she had tried to run to the front door. It's weird to look back on it now because, of course, I'll always remember them as 6 and 9 years old when I was 15. We looked everywhere we could to see if maybe he was still in the apartment, but he had evidently gone. You have to call the medical examiner and the crime scene people, and of course an ambulance, we called them, and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do. When the officers they opened the door for me, Liberty was right inside the front door. It was obvious that she had probably been running towards the front door. And she basically, for lack of a better term, it was obvious that she had multiple wounds. She was lying in blood. Her little hair she had long hair, and her little hair it was fanned out around her head. And I'll never forget that because it was. And her sister, Faith, she also was lying face down in a congealed. And he killed the girls. You know, it was revenge to the mom against his ex-wife. And I think he wanted to take them away and make her suffer as much as he could make her suffer. And of course, a mother would suffer much more from the loss of her children than she would suffer from the loss of her own life. And so he did the most heinous and most unimaginable thing he could do to her and took her children away. 그렇게 두 아이들을 사랑해 자신의 두 번째 전 와이프인 메리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선사한 뒤 그 직후 존은 집의 문을 잠그고 아이들 시신만을 집에 남겨두은 뒤에 홀로 자신이 평소 즐겨 찾았던 딥 앨런 바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바 근처의 타투샵에서 자신의 어깨에다 두 아이들을 기리는 장미 2송이를 새겨 문신합니다. 문신 후 바로 다시가 바텐더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러 잔을 들이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전화기에 전화를 걸고 전화 녹음기에다 자신이 살해한 두 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죠. Good night, my little babies. I hope you're resting in a different place. I love you. I wish that you had nothing to do with your mother. She was evil. And vicious. Stupid.
녹음기를 확인한 경찰은 바 근처의 타투샵 앞에서 그를 검거합니다. 약 4명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그의 한 손에는 살해에 쓰여진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약 1년 후인 2002년 5월 배심원단은 20분 만에 그의 유죄를 선고하고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항소를 준비하죠. 그의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그는 사형을 받기에 충분치 않은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다며 그의 정신상태의 감정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실제 그는 양극성 장애, 일명 조울증을 앓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매우 큰 회사에서 CPA를 할 정도로 유능했고 지능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현재 사형제를 실행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도 만약 살인을 저지른 한 범인이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자신이 행했던 행위에 대한 인지 상태가 부족하다면 그를 심신상실자나 정신이상자로 분류, 사형을 당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해 사형을 정지, 평생 정신치료를 받게 합니다. 한마디로 한 인간이 사형을 당할 때 자신이 왜 죽는지, 무엇 때문에 죽는지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어야 사형 대상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존의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그의 정신감정이 중요하다 주장하고 마침내 그가 유죄를 확정받고 약 16년 후 7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의 정신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7명 중 4명은 그의 정신은 사형을 받기에 충분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3명은 그가 사형을 받기에는 충분치 않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기나긴 재판과 항소, 정신감정 끝에 2018년 2월 1일 그는 텍사스주의 헌트빌 유닛에서 약물 주사형을 받아 사망합니다.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I think I was a good father to liberty and faith. Yes, I mean, you know, I tried to be. Oh gosh. My fondest memory of my daughters, well, I have another daughter. She's 30 now, Christy. When we used to all get together and go somewhere, it was a kind of a little bit of a 3-ring circus, if you can imagine. 3 highly energetic, fun little girls just having a great time. Filed for divorce, I knew she was going to betray me, and that betrayal would probably lead to all of our deaths. So I went and got their names. Oh, what are my feelings towards my execution day? Yeah, it's 2 weeks. Today, Wednesday. Today's Wednesday, so it'll be on Wednesday the 30th. You know, it's a way to get out of here. 이 사건 이후 텍사스주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배우자가 아이들과 만날 때는 이제 경찰이 입회된 상태에서만 만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Faith and Liberty's Place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여러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You know, I've been in this situation now, I think been here 14 or 15 years come May. Okay. May 1st. So I've gone through the whole litany of having, you know, my trial attorney tell me, you know, you piece of, you know what, I'm going to make sure you get the death penalty. Oh, and congratulations. And we know, you know, I know who all your wife's friends are and stuff,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you, and you'll be dead in 2 years. And then getting here, and the warden's telling me that, oh, we're going to make sure you're dead in 6 months. We'll kill you right here, you know, you piece of this and that. Mercy. And so when we had a little misunderstanding about her using drugs again, and me kind of wanting her to stop sleeping with this young fella, JB, who was a heroin user. Nice looking guy. I mean, I liked him. You know, I had him over the house all the time, but I really didn't. Yeah, but you straight guys don't have any judgment on guys. I mean, that's my purview. Now, see, I got it in on that interview with you there, and you're the last guy that wrote it. All right. So when things started falling apart, she goes to our neighbors and tells them I'm an undercover Jew. Oh. So they turn against me, and then she goes and gets a couple her buddies in the DA's office to bring some false charges against me, and then one thing leads to another. In 2000, August of 2000, when I turned 44, I think, I'm in the courthouse signing over 4 deeds of trust for $4 million worth of paid for real estate, saying, okay, leave me alone.
Don't bother me. Cut me loose. And then a few months later, I'm getting threats that I'm going to be shot and killed for talking to the IRS. So, one thing leads to another, and then I wound up here. 전처인 미셸과 메리의 폭행죄가 인정되었지만 그에게 2년의 집행유예만을 내리고 그를 사회로 다시 내보냈던 판사 데이비드 피는 사건 이후 텍사스 댈러스 검사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지만 두 아이들의 엄마이자 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메리가 판사 데이비드 핀의 판결 때문에 두 딸이 살해당한 것과 같다며 그의 낙마운동을 활발히 펼칩니다. 이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검사장 선거에서 약 25대 75의 아주 큰 차이로 그는 이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I hate what he did, but that's my dad. And he wasn't a great dad all the time to me, but for the most part, when I was with him, he was a great dad. So it's hard for me to just shut it all off and be like, I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you. Yes, when Christy comes to see me, I feel very badly that she had to have all the emotional distress that entailed her losing her sisters, and what that must have been for her at, I think, 15 years old. Yeah, I regret that a great deal. That affected her life the way it did. But I imagine that her stepmother trying to have me killed and have me put in prison falsely would have also detrimentally affected her life too. 2018년 2월 1일 존의 사형 집행날, 존의 지인이나 친가족들 어느 누구도 그의 마지막 날을 보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아이들의 엄마이자 그의 전 와이프인 메리는 참석을 했죠. 그리고 사형대에 누운 존은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전처 메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의 마지막 말을 남기죠. 안녕 메리, 다음에 또 보자고. 집행하시죠. 약물이 주입되고 약 22분 후 그의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Oh, yeah, I believe that I did not kill my daughters in the fact that they weren't my biological daughters. They were my legal daughters. I guess this distinction. So you think the reason why you killed your two daughters was because you were drugged? I think so. If I did it at all. And that is, again, I mean, I think I didn't, but, obviously they'll convince me and anybody else that I did. But if I'm not aware of it. Yeah, the night that I was arrested, I had the roses. Do they have any significance? Yeah, I love roses. 과연 그는 자신이 진심 어떤 이유로 사형을 받게 되었는지 사형대에 올라가 집행될 자신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그의 말대로 자신의 사형 집행이 길가에서 강도당해 살해당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멋있다고 여긴 것일까요? 그리고 자신이 살해한 두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은 느끼기나 했을까요? 왜 그 두 아이들이 자신의 친혈육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일까요? 왜 재판부는 그의 여러 번의 가정폭력에 대한 전력을 보고도 가볍게 생각하고 솜방망이 처벌만을 한 것일까요? 어째서 가정폭력이 있던 아버지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아이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일까요? 정말 두 아이들의 죽음을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요? 두 아이들의 죽음으로 새롭게 정비된 텍사스의 가정폭력 조정법은 지금도 많은 다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I don't get to react with very many people. And you can see it why, probably.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